네, 양자 역설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안이사님이 양자역학이 부담스러운 양자역 썰이라고 해서 썰을 좀 풀어라요. 근데 썰은 사전에 없겠지. 그리고 사전 찾아보니까 의견이나 생각, 이야기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그 이야기의 목표는 사실 제가 양자역학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양자역학의 용어 정도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성경적 세계관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과학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진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의 근원, 물질의 근원을 양자역학으로 보는 거거든요. 양자라는 게 원래 물질의 근원이고 제일 작은 단위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요즘 영향을 끼치냐면은 그 뉴에이지 사상에 이게 기나 뭐 에너지나 뭐 파동이나 이런 게 자꾸 연결되면서 이 뉴에이지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요. 책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뉴에이지 사상의 그 기반이 힌두교 불교거든요. 근데 힌두교 불교 어떤 사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그 SNS 영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이제 살펴보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 기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정도 한 5가지 6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책 쓴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사이어가 쓴. 근데 그분이 그걸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읽은 것이 우리가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 그 이후에 또 하나 책을 쓰셨는데 여기 써놓은 것 같이 이제 네이밍 디 엘리펀트, 우리말로는 이제 코끼리 이름 짓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도입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꼬맹이가 몇 살이에요? 11살. 오이 11살이면 꼬맹이가 아니네, 미안해요. 발랄한 이제 유치원생이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갔다 와서 아빠를 부르는 거 다급하게, 아빠 큰일 났어. 왜? 우리 지구가요 허공에 이렇게 둥둥 떠 있대요. 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려면 뭐가 받치고 있을 때 뭐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에 곤란하니까 낙타가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 아빠는 천재다. 낙타가 짐을 많이 실으니까 이 지구를 낙타가 받치면 안전하겠다.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빠 허공에 지구가 있는데 낙타가 받치고 있으면 낙타는 또 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자식 캥거루가 받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자식이 이제 가지도 않고 그럼 캥거루는 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럼 코끼리 누가 받치고 있는 거야? 야, 그 밑으로는 다 코끼리야. 그럼 맨 밑에 있는 코끼리 누가 받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아이어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전제의 성격을 가지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지점, 아무한테도 떠받침을 받지 않으면서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맨 마지막 코끼리,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코끼리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프라임 파운데이션, 프라임 리얼리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영역의 프라임 파운데이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주의 근원, 우주의 프라임 파운데이션은 뭐냐, 생명의 프라임 파운데이션은 뭐냐, 물질의 프라임 파운데이션은 뭐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양자 물리학이, 양자역학이 물리학이니까 물리학을 책을 쓴 사람의 효시를 한번 찾아보자. 누가 물리학 책을 제일 먼저 썼나,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철학이나 과학이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학자가 과학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건 생물학, 의학, 뭐 윤리학, 뭐 시학, 수사학 뭐 다섯 책을 한 200권 썼대요. 남아 있는 건 40여 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의 효시는 뭐냐 찾아봤더니 이제 그 온 우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그래. 아르케. 근데 이제 이거 아르케를 물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고, 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온 우주의 근원은 불이야,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주장한 거고, 실제 책은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썼어요. 티마이오스. 이 티마이오스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티마이오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자연 만물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책이에요. 이제 물리학의 효시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플라톤은 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제일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선생님이 게을르셨는지 책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자인 플라톤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그 대화편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 고전 인문학에 하면 대화편이 있잖아요. 저도 매논이하고 뭐 이렇게 몇 권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그 플라톤이 이 티마이오스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물리학에 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을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플라톤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학인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헬라어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이 컷앤 페이스를 해가지고 이 헬라어를 한글 소리 나는 대로 좀 적어줘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옆에 써놨죠. 제가 피시케 아쿠아시스 물리학이 피직스인데 아마 이 피시케에서 이제 어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티마이오스 그다음에 자연학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우리 유명한 그 철학책의 앞면에 보면 그림이 항상 나오잖아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서 있잖아요. 그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이 바로 티마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이 자연학이 아니고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연학을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그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그 코페르니쿠스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과학 시대가 열려가지고 관측도 하고 계산도 하고 막 해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천구가 회전하는 게 계산이. 그래서 아무리 막 맨날 몇 년을 고심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의 위치를 싹 바꾸니까 계산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쓴 게 천구의 회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갈릴레오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인사이트를 준 사람은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기술이나 학문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을 할 때 이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책이 이제 갈릴레오의 대화인데 이 대화는 사실 원래 제목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원래 생각했던 태양 중심설 그 체계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그 지구 중심설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그걸 그냥 줄여서 대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갈릴레오가 이 대화를 썼는데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제 하는 내용이잖아요. 교황청에 불려가서 혼나고 법정에서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나오면서 뒤통수 긁으면서 이 시장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70이 된 나이에 그 감옥을 안 보냈고요. 가택연금을 당했대요.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게 메디치 가문에서 그 제공한 가택에 이제 연금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리가 한 얘기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가 믿지만은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천지 만물보다 한 사람의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데 그 인간들이 사는 지구가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이 지구가 중심이 돼야지. 이렇게 해석한 그 해석을 그동안 과학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이제 우겼던 거죠. 교황청에서.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갈릴레오가 한 얘기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지. 이제 그런 내용을 남기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와가지고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드디어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학 도서들은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그 책이 1543년에 썼대요. 16세기에 썼죠. 그 다음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1687년에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서부터 프린키피아가 나올 때까지가 150년 기간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 시대라서 그걸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대한 기원을 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거의 중심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충돌을 자꾸 하거든요. 과학에는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가르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래? 뭐 이런 이제 그런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안 바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자 물리학자예요. 교수이고 신학도 공부한 분인데 이제 과학과 신학이 자꾸 갈등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표준 모델을 4가지를 만들었어요. 분석해가지고 그 모델이 이제 첫 번째 모델이 컨플릭트 모델이에요. 충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칼 세이건이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아이신이 없어. 개무시하는 것이 종교는 없어. 없는데 이것들이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컨플릭트 모델이에요. 종교는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인디펜던스 모델이에요. 야, 서로 각자의 영역이 있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침범하면 안 돼. 종교는 종교 안에서 놀아. 과학은 과학 안에서 놀고. 이게 이제 인디펜던스 모델이고요. 세 번째 모델은 다이알로그 모델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어. 섞이는 대화하는 측면이 있지.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모델이고요. 네 번째 모델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모델이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학도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온 체계를 다 만드시고 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그 영역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과학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최고의 끝단에서 과학의 최고의 끝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런 모델이 있다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우주의 기원이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재는 이제 빅뱅 이론이 우주가 생성된 이론의 정설로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불과 한 8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정상 우주론 이것이 이제 주류였어요. 우주는 변함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주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옛날에는 점점 좁은 데서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부터 급격히 팽창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레드 호일이 뭐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죠. 야, 그럼 뭐 우주가 뭐 뻥 터지기라도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약간 가소롭게 이제 비꼬는 말로 우주가 뭐 빅뱅이라도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이론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소방차 올 때 가까이 올 때요. 터지다가 멀리 갈 때는 줄어드는 거 봤죠? 그게 이제 뭐냐면 도플러 효과예요. 그게 파동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동이 밀리면서 이 진폭이 커지고 주기는 짧아지면서 소리가 높아져요. 근데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그 파동이 흘러가면은 진폭은 줄어들고 주기는 길어지면서 소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들어왔죠. 근데 이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파동이거든요. 빛도 가까이 다가오는 빛은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점점 멀어지는 빛은 약간 붉은 빛을 띄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레드 시프트라고 그러고 적색 편의 현상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색 편의. 근데 이게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어떤 별을 관측하든 간에 전부 레드 시프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별이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네. 근데 이게 한 방향이 아니라 온 360도 방향이 다 멀어지네. 그럼 뭐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슈퍼컴퓨터 도입되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옛날에 이게 점점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점점 좁아지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작은 점에서 한 번에 시작했구나, 팽창했구나, 급팽창했구나.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제도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물리학에도 이게 우주 처음에 빅뱅 해가지고 빵 터졌을 때 급팽창하는 걸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색 편의 현상을 보면서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출발했구나 하는 것이 거의 이제 계산으로는 정확히 맞았는데 이제 거의 정설로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거예요. 우주가 맨 처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똥똥 뭉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고 이게 처음에 폭발할 때는 엄청난 열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처음에 한 뭐 몇만 년 이내에는 그게 너무 뜨거웠고 너무 이제 그 에너지가 많으니까 수프처럼 죽처럼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고 그랬다가 이게 많이 팽창하고 열이 많이 식으면서 거기서 이제 빛도 빠져나가고 어떤 뭐 광선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네 가지 힘 있잖아요. 뭐 그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식으면서 입자 쿼크 같은 게 생기고 중성자, 양성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기면서 그게 결합해가지고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기고 그게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별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죽처럼 된 상태에서 그게 더 팽창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온 빛이나 여러 가지 마이크로파나 어떤 뭐 선, 감마선, 알파선 이런 많은 그 광선들이 나올 텐데 그런 광선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걸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상상만 했는데 그런 빛이 틀림없이 우주에 떠돌아 다니고 있을 거다. 근데 상상만 했는데 1965년에 이제 그 전파를 이렇게 수집하는 어떤 장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자기네가 받지 않아야 되는 잡음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파 그 수신 장치를 잘못 만들었나, 노이즈가 꼈나, 그래서 청소를 하고 뭐 깨끗이 하고 뭐 여러 번 했는데 계속 그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뭐지? 추적하다 보니까 바로 그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이제 뜨거운 수프가 점점점 식으면서 빠져나온 광선들이 거기서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게 거의 모든 방향에서 규진하게 관측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완전히 물리학의 정설로 이제 자리 잡은 계기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주 기원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입니다. 그 정상 우주론, 그다음 빅뱅 이론, 그다음 도플러 효과, 레드시프트, 우주 배경 복사. 끝나고 시험 봅니다. 80점 이하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생명의 기원인데요. 생명의 기원. 제가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 쓴, 유물론자들이 쓴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는데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그냥 자연 발생설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는 거야.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 못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요. 생명, 내가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생명이 뭔지를. 근데 이런 책들을 보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화학으로 접근해요. 화학적으로. 결국 우리 인체라는 것은 잘게 쪼개보면 세포로 돼 있고 이 세포를 계속 분해하다 보면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조합이야. 거기다가 유전자 DNA가 결합해가지고 요거의 조합으로 세포가 만들어지고 요게 계속 진화를 거쳐서 생명이 되는 거야. 그게 결국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백질과 그다음에 아미노산과 DNA 결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무신론자들이 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병원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전날 이제 오늘 밤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 장례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점점 또랑또랑해지시는 거예요. 밤을 꽂다 했는데 장모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저기 다들 가서 주무시고 샤워하시고 식사하시고 점심 때 나 교대해 주세요. 내가 혼자 남아 있을게. 오늘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식구들이 다 간 거예요. 가고서 간지 한 30분 만에 그 삑삑 울리는 거 있잖아요. 삑삑삑 하더니 삑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거기다 이제 우리 장모님 그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그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물리 그 유물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생명이라는 걸 결국 그 단백질과 DNA와 아미노산의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삑 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1초 전하고 돌아가신 바로 1초 후에 DNA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생명을 설명하는 책을 내가 못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누가 찾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 동물 따위가 활동하게 만드는 힘, 이 힘이에요. 그 힘을 설명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한 군데 그 성경에 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외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생겼다 그래요. 일단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제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진화론으로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는 가는 거죠. 우리 그 세인폴 세계관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다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사슴들이 놀다가 목이 긴 돌연변이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보니까 나무에 낮은 데 있는 과실들은 다 따먹는데 높은 데 있는 과실들만 남았는데 목이 우연히 돌연변이가 된 그 목이 긴 놈이 그 따먹으니까 걔만 이렇게 나중에 살아남는 게 먹을 게 점점 불안하니까 목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목이 긴 놈만 살아남게 변이가 되는 걸 진화라고 하고, 다윈이 볼 때는 그거는 자연이 그 목이 긴 놈을 선택했네, 그런 의미로 이제 자연 선택이다 또는 이제 최적자 생존이다, 적자 생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윈은 사실 그 당시에는 DNA가 없었어요. 다윈 시대에는. 그 뒤에 이제 우리 저 누구야 멘델이라는 거 뭐 유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유전자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신다윈주의는 이제 DNA를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DNA를 얘기하는데 DNA의 우연적인 변이에 의한 DNA가 우연히 DNA가 변화가 됐는데 그거를 자연 선택의 과정으로 얘가 탈바꿈해가지고 다윈의 이제 이론을 형식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 형질을 DNA로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아직도 그 개념은 끝까지 살아있다. 신 없이 생명을 설명하려는 그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그 정도 정리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적인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스티븐 마이어라든지 뭐 윌리엄 댐스키라든지 뭐 기에르모 곤잘레스 뭐 책들 한 번씩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저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이클 비히라고 그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크게 보면은 우주론적 미세조정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파인 튜닝, 영어로는 파인 튜닝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주가 이제 빵 터져가지고 죽처럼 됐다가 이렇게 점점 열이 식음고 계속 팽창하면서 거기서 빛도 빠져나가고 열도 나가고 쿼크도 생성되고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을 보니까 중력하고 우주의 힘이 딱 네 가지거든요.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고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중력이. 그래가지고 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력이 세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큰 건데 그런 이제 중력이라는 그 힘이 있고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전자기력 이렇게 우리 나침반 뭐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그 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자를 구성할 때 그 원자 핵을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힘인데 이게 강력, 양력 그래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강력, 양력 그러는데 우주에는 그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중력이 정말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조금이라도 작아지거나 전자기력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강력, 양력이 정말 엄청나게 조금만 바뀌어도 물질이 구성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미세 조정을 해놓은 거냐, 파인 튜닝을 해놓은 거냐, 이걸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누가 설계자가 없이 이게 저절로 됐다는 거는 정말 믿기 힘든데 이게 우연히 됐다는 거를 확률로 계산한 거하고 야, 설계자가 설계했다는 거를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확률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우주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 세포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세포가 우리가 이제 세포 하나가 뭐 열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세포 한 개만 열어봐도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가 있고 이제 그 엄청난 조합인데 그 세포 하나를 우연히 아무도 개입을 안 했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 잘 안 믿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난주에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또 당첨이 됐어요. 개소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제가요 10주 연속 로또가 10번 당첨됐어요. 그러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에요. 저절로 세포가 만들어진 확률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야.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서 미리 설계를 했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야 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학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저거 기독교에서 믿는 이론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있어서 어떤 그 에이전트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우연히 됐다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나 불가능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텔리전스 디자인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은 그 성경적 세계관을 볼 때는 이제 이 골디락스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골디락스 이게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저걸 갖췄느냐 환경을 보면은 요게 뭐게요? 여기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요게 뭡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너무 안 보이죠?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엄청나게 멀죠? 빛이요, 빛.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가 한 4만 킬로미터 되거든요. 지구 둘레가. 그러니까 1초 깜빡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이 1초에.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려면요. 8분 한 10초에서 20초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빛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빛이 오는데 8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 수점쪽보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름 적도에 보세요, 여러분. 조금 기울었는데 적도에 가면 엄청 덥잖아요. 제가 몽골에 갔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몽골에 가면 겨울에 35도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털모자를 위에다 쓰잖아요. 왜 이걸 쓰냐 봤더니 여기가 얼면 죽는데요. 머리 정수리가 얼면. 그래가지고 이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점 안에서 조금 높으냐 조금 낮으냐에 따라서 막 35도 영상 35도 영하 40도 50도 시베리아는 더 춥대요. 이게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요. 여기는 조금만 멀면은 다 얼어 죽어요. 근데 하필이면 딱 지구가 유지될 만큼 요게 골디락스 존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을까? 이건 이제 뭐 인텔리전트 디자인은 아닌데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디자인 요 항목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거기 써 있죠. irreducible complexity. 우리말로는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어떤 책에는 이제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박테리아 편모 세포가 박테리아가 움직이려면 이제 이게 편모가 있잖아요. 그 털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모터처럼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를 하나 움직이려면 관련돼서 움직여야 되는 세포가 한 30개 정도 된대요. 30개 정도.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도 박테리아 뭐 설명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덫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 쥐덫을 보면 이렇게 쥐덫이 이렇게 있잖아요. 쥐덫이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스프링에 딱 이렇게 꽂아져 가지고 얘를 쫙 당기잖아요. 여기다 먹이를 놓고 고리를 딱 걸었는데 이 먹이를 쥐가 딱 먹는 순간 이 고리가 탁 풀리면서 탁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쥐덫에 있어야 되는 게 이 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걸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고리를 끝에 묶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스프링이 있어야 되고 요 쥐 잡는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 7, 8가지인데 아까 박테리아 편모세포만 해도 30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잡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빼면은 쥐덫이 작동을 안 해요. 얘는 스프링이 빠졌다, 뭐 걸쇠가 빠졌다, 뭐 하나만 빠져도 이게 이제 이 reducible
컴플렉시티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한 개라도 빼면 안 돌아가는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하나가 진화돼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장치야. 박테리아 편모 세포라는 게. 이거는 누가 최초에 한 번에 디자인하지 않고는 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지적 설계론자들의 주장이고, 요것들을 확률로 계산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 뭐 복잡하니까 확률은 안 적어왔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없다. 어떤 사람은 뭐 인쇄소를 한번 그 큰 폭탄으로 폭파시켰는데 뭐 대백과사전이 출판될 확률이다. 뭐 그 정도로, 내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 우리는 얘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없이, 이것을 설계자가 없이 설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적 설계론자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할 게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썰을 풀어야 되는 양자 역설인데요. 양자가 뭘까요? 양자는요, 영어로 퀀텀이라고 해요. 퀀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 요게 이제 퀀텀이에요. 이 퀀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퀀텀은 뭐가 있냐면 입자죠. 근데 광자 있죠, 광자. 이 빛이 알갱이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이 빛 알갱이를 뽑아보면 광자라고 그러는데, 광자, 포톤, 그게 퀀텀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도 퀀텀이에요. 전자도 양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쿼크, 이것도 이제 양자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원자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원자는 양자예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원자는 양자가 아닙니다. 원자는 양자가 아니고, 원자를 구성하는 아주 제일 기본 단위, 그 쿼크를 양자라고 하고요. 뭐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양자지, 제일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 그렇지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원자는 퀀텀은 아니다, 양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양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양자는 뭐냐면은 요 핵이 있잖아요.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 핵 주변에 이렇게 궤도가 있어요. 보이시죠?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를 이제 전자가 있는 거죠. 전자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궤도를 전자가 뺑글뺑글 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 궤도 안에 어딘가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전자 있잖아요. 요 전자는 양자라고 해요. 양자라고 하고, 요 핵은 절대 쪼갤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근데 쪼개보니까 이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는 거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건 절대 안 쪼개진다. 쪼개보니까 또 쪼개지는 거예요.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쪼개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쿼크가 나오는 거죠. 쿼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제일 현재 과학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작은 단위가 이제 쿼크고, 지금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 말하면 과학은 진리는 아니에요. 변화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쿼크라고 하는데요. 이 그 스위스에 가면 이걸 뭐라고 읽는지, 제른이라고 있나? 제른인지 뭐 하여튼 그 스위스에 가면 그 입자 가속기가 있는데요. 이게 직경이 20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곽 순환도로 한 바퀴 돌면 그 정도 될까? 그거를 이제 이따만한 그 큰 그 원형 입자 가속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원자, 전자 이런 것들 막 입자 가속을 해가지고 확 보내는 거예요. 충돌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고 뭐 충돌시키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니까 뭐 수천 번, 수만 번 했더니 이제 알갱이들이 막 나오는데, 알갱이 막 수백 개가 뭐 수천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걸 다 안 되니까 표준 모델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묶어보니까 쿼크라는 게 6개가 나오고요. 렙톤이라는 게가 또 6개 나오고, 보손이라는 게 또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힉스라는 입자 나중에 발견한 건데, 힉스라는 입자가 1개 나오고서 총 지금 이제 우리가 17개의 그 양자
덩어리 입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제가 그림은 안 그려왔는데 이 인터넷에다가 양자역학 스탠다드 모델 딱 치고서 이미지를 딱 선택을 하면은 그 그림으로 예쁘게 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 단어고요. 여러분이 크기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1m가 이만큼 될까요? 1m? 1m를 1000개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1m를 100개 쪼개면 센티미터죠. 1000개로 쪼개면 밀리미터죠. 똑똑해. 이름 뭐야? 신이원. 똑똑해요. 네. 1m를 1000개로 쪼개면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거를 1mm면 요만큼이잖아요. 요걸 또 1000개를 쪼개요. 현대 기술이. 그 머리카락부터 작게 쪼개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이거는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에요. 너무 작은 거죠. 이거를 또 1000개를 쪼개요. 세상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노미터. 이제 똑똑하네 아주. 나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이 나노미터가 현대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그러면 이 히딩크의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로 아는데 사실 네덜란드가 소부장의 나라예요. 소부장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 1나노, 2나노의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네덜란드 가서 막 우리 장비 먼저 만들어달라고 빌고 내가 바로 네덜란드 이게 나노입니다. 나노면은 이제 그 완전히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이제 나노고요. 나노를 또 1000개를 쪼갭니다. 피코라 그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승. 더 못 쪼겠죠 이제 더 못 쪼개겠죠. 그만 쪼갤까요? 또 쪼개는 fem토. 맞죠. 그다음에 아토, 뭐 제토. 보통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게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시고요. 세밀하게는 이 단위까지 만드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은 얼마나 더 쪼갤지 몰라요. 근데 이 원자의 크기는 요건 이제 미터법에 대한 거고요. 원자의 크기는 요거 나노를 10분의 1 쪼갠 걸 옹스트롬이라고 해요.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이에요. 이 옹스트롬이 이게 원자 크기입니다. 원자 크기. 원자 핵의 크기는요. 이거보다 10만 배 더 아래예요. 요거예요. 원자 핵. 짜증나죠, 여러분. 공돌이들이 이게 신나요, 아주. 숫자 나오면 이 문과생들이 이거 짜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쿼크나 전자의 크기가 이제 아토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크기 내려가면 뭐 측정할 방법도 없고 잴 방법도 없어요. 뭐 이 정도 될 건데 요거보다 훨씬 더 작다. 뭐 이 정도. 여기가 이제 그 쿼크 내지는 전자, 일렉트론의 크기라고 합니다. 아토 밑에. 네. 얼마나 작은 세상입니까? 이 작은 세상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못 씁니다.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을 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세상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양자역학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세 개만 핵심 되는 거 세 개만 뽑으자. 오늘 여러분 세 개만 딱 이해하시면은 어디 가서 양자역학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세 개만 딱 집어넣으면. 제가 원래 쪽집게 과외 선생 출신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핵심을 딱 알려드리고 시험을 100점 맞게 해드리고 그러나 깊이는 없다. 양자역학의 첫 번째 특징은요. 불확정성이에요.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한데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돌이잖아요.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실리콘 저는 국방 쪽을 했거든요. 군 프로젝트를 했어요. 군 프로젝트하고 영종도 이제 그 항공 관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했는데 거기를 이제 그 교육을 갔는데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그 회사에서 그때 이제 패트리어트 초기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미사일이 이렇게 팍 발사되는 거예요. 뻥 발사되면은 미사일의 궤도가 미사일은 요만큼 이제 발사돼서 요만큼 왔는데 전체 궤도가 쫙 나와요. 아 일로 떨어지겠구나. 순식간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은 여기 있는데 전체 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사드 레이더 같은 게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더를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냐, 중국이랑 이제 그 북한에 반대하냐면 이 사드 레이더가 가까운 데 있으면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항공기, 비행기, 전투기 다 나오니까 이제 남의 집에 이제 망원경 들여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우리 집에다가 망원경 들여대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드 레이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계속 띵글띵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초도 안 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드 레이더 뭐 미국에서 위성, 왜냐면 이제 한 방 맞으면 죽으니까 우리 원자력 폭탄 한 방 서울에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빵 출발하면 여기 이제 딱 출발했을 때 벌써 전체 어디로 떨어지겠다는 나와요. 그럼 얘가 이제 계산을 막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천궁 이런 미사일들이 있어요. 저고도에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날라오면 벌써 여기 있을 때 내가 여기도 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제 맞지. 근데 저고도에서 못 맞추면 어떻게 해? 고고도에서 못 맞추면 저고도에서 그다음에 천궁 날려. 여기서 이제 맞추면 여기서 못 맞추면 계산 틀렸어. 그리고 우리 같은 공들이 계산을 못해서 여기서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밀하게 이제 맞추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뉴턴 물리학에서 모든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쪽 세계관인데요. 이게 이제 결정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물질을 원자 단위 레벨로 내가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지 컴퓨터가 완벽하게 슈퍼컴퓨터 100대 갖다 놓으면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이제 결정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요게 뉴턴 물리학이에요. 뉴턴 물리학.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뉴턴 물리학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 세계의 전 지역의 비행기에 항공기에 로켓에 자동차에 다 적용하는데 1초야 오차도 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거시 세계에는 이게 정확히 1초도 안 틀리고 맞으니까 이런 계산도 하고 뭐 이제 뭐 패트리어트도 날리고 하는데 이 양자 세계 아까 이 작은 세계에 가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이젠베르그가 내가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계산이 안 돼.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고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면 속도가 계산이 안 돼.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아니야. 내가 아인슈타인인데 막 두 개가 계산이 왜 안 돼? 계산이 되지.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젠베르그는 네가 아인슈타인이 뭐해? 계산이 안 되는데 니네 거시 세계지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안 맞아. 이제 그 싸움이 난 거죠. 그게 대박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양자역학의 제일 큰 특징은 uncertainty 불확정성의 원리.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물리학자들하고 대박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이거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골 때리는데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듀얼리티인데 이 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전자라는 게 이 양자라는 게 다 입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입자다 전자 알갱이잖아. 언제든지 관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실험을 이제 이중 슬릿이라는 여러분 아실 텐데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또 통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입자를 보내는 거죠. 보내니까 이쪽 벽면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전자가. 여기로 쐈으니까 여기로 붙이니까 여기로 요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불을 끄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 두 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간섭문이라고 하거든요. 인터피어런스 패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파동에만 나오는 패턴인데 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지? 위치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뭔 차이야고 보니까 관측을 할 때는 두 줄로 나오고 관측을 하면 깜깜하게 하니까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옵니다. 야, 이 관측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관측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보이는지 아세요? 이 형광등의 빛 알갱이가 나와가지고 알갱이인지 파동인지가 나와가지고 나를 땅 때리고 여러분한테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여러분 눈을 들어가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0.0001초 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 붙여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관측이라는 것은 결국은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해를 딱 쳐다보면 햇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8분 10초 전에 해예요. 지금 그 햇빛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관측이라는 것은 빛을 쪼였을 때 그 빛이 띵 맞고 돌아오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전자도 빛의 속도로 움직여. 거기다 관측을 했잖아요. 그 띵 부딪혔는데 얘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면은 그 속도를 계산을 못하고 속도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면 얘가 워낙 빠르니까 그런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빛도 알갱인데 이 전자도 굉장히 작잖아요. 아까 10의 마이너스 18승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광자 얘를 측정하려고 빛을 딱 켜놓은 순간 광자가 전자에 띵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작은데 얘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동성이 깨지면서 입자처럼 보인다라는 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쿼크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또 아인슈타인이 내가 아인슈타인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임마 입자이 때는 파동은 파동이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싸우는 거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자기를 무시하니까 내가 물리학에 임마 내가 저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성질이 막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성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골 때리는데 중첩성이라는 건데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원소 중에 우리 이제 화학에 이제 기호들 이제 원소가 있잖아요. 물질 중에 원소 있는데 그 원소 중에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 방사성 동위 원소는 뭐냐면 아까 핵 설명했을 때 핵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조합으로 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원소들은 이게 조합이 안 맞아. 그래서 불안정해.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자꾸 붕괴를 하거든요. 양성자가 핵이 붕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한대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 핵이 붕괴를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야 지금 이 원소가 핵을 붕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붕괴한 상태하고 붕괴는 아직 안 한 상태가 같이 존재하는 거야. 중첩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슈퍼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아인슈타인 또 승질 내는 거죠. 야 저기 붕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상태가 하나지 무슨 동시에 한 상태가 두 개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랑 맨날 싸우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 거시 세계에는 예를 들면 그걸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상이 있잖아요. 물도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잖아요. 100도가 높으면 이제 펄펄 끓는 물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얼음과 끓는 물이 같이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이게 이제 슈퍼포지션, 양자역학의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 동전 던지기를 해보자. 동전 던지기를 하늘로 삥 던지면은 이게 하늘로 떠 있는 동안에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중첩돼 있는 거죠.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반박하려고 이제 고양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너 얘기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 개소리를 내가 뭐 증명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여기 방사성 네 말대로 방사성 동위원소 중첩돼 있다고 보자.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여기 있어. 근데 요게 붕괴를 하면은 여기 연결돼서 독병이 땡 깨져. 붕괴를 하면 깨지고 붕괴를 안 하면 안 깨져. 그럼 여기가 고양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내가 고양이가 있는데 이게 붕괴를 하면은 독병이 깨지면서 고양이가 죽고 여기 붕괴를 안 하면 살아 있는데 그러면 네 말대로라 그러면 이 양자가 붕괴한 상태하고 안 한 상태가 동시에 있다는 거는 죽은 고양이하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중첩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반박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네. 이 사실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중첩돼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그 유명한 고양이 실험이 된 거예요. 고양이 사후 실험이. 열어보면 이제
답이 나온다. 그렇죠. 열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열어보기 전에는 죽은 고양이와 관측하기 전에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쪽집게 정리를 해보면 양자역학의 이 거시 물리학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불확정성의 원리다. 하이젠베르그의. 그래서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면은 위치가 계산이 안 되고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그러면 속도가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불확정성 원리다. 이 거시 세계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엄청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 양자의 세계는 계산이 안 되더라. 이제 그게 이제 불확정성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성 듀얼리티는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고 이제 중첩성은 슈퍼포지션.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 이런 이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용어를 보면은 양자 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볼 때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오빗, 궤도를 이렇게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다음 전자로 이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잃고 내각의 내부에 있는 전자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이 전자가 요렇게 이동해서 앞에 오빗으로 앞에 궤도로 옮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없어지면 여기서 뿅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 또 성질 나는 거죠. 이게 입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없어지면 동시에 이렇게 딱 나타나고 일로 가려면은 여기서 없어지면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말고 이게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해하지 말고 그냥 현상이 있으면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제 양자 도약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퀀텀 점프 이렇게 붙였어요. 퀀텀 점프.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학문이나 예술이나 스포츠에서 엄청나게 이제 큰 그 성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퀀텀 점프를 했네. 그 퀀텀 점프가 이 퀀텀 점프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 얽힘이 있는데 요거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앞에 것도 그 아인슈타인이 화를 많이 냈는데 아인슈타인이 화를 제일 많이 낸 게 이제 양자 얽힘인 거예요. 이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막 이제 멱살잡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것이 이제 양자 얽힘인데 이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쌍의 전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핀 방향이 있나 봐요. 하나가 업 스핀을 하면 하나가 다운 스핀하고 이게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를 멀리 떨어뜨려 놓잖아요. 근데 한쪽이 딱 업스핀으로 판정되는 순간 여기 다운스핀이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박스에다가 구슬을 2개 넣었는데 2개에다 숫자를 써놨어요. 그 2개 하면 항상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딱 꺼내봤더니 3이야. 3이 결정되는 순간 얘가 7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놔도 그게 순식간에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2개의 박스를 놓고 하나를 10억 광년을 떨어뜨렸다. 아까 우리가 달하고 8분 걸리잖아요. 8분 뒤에 정보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인데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10억 광년을 떨어뜨려 놔도 그게 앞에 숫자가 7이 나오면 뒤에 숫자가 바로 순식간에 동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듣다가 아인슈타인이 볼펜을 집어던지면서 이 새끼들 나와 이렇게 하면서 멱살잡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그 고전 현대 물리학을 확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빛보다 빠른 것은 이 우주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10억 광년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변하는 게 갑자기 같이 변한다고? 왜 그런 거야? 그 양자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 거야. 인탱글먼트 얽혀 있어서 그런 거야. 왜 얽혀 있는 게 뭔데?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결과는 돼. 이것도 모르냐? 아인슈타인이 뭐 열받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자 얽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양자 역사를 좀 보면은 그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1900년에 흑체 복사 이론을 이제 발표해서 그걸 양자 물리학의 효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그 하이젠베르그가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행렬 역학을 수식으로 증명한 것이 이제 1925년이래요. 그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딱 100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뭐 닐스 보어라든지 막스 플랑크라든지 뭐 하이젠베르그 아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전 이 사람들이 이제 막스 보어가 대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펜하겐에서 주로 이제 살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토의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나간 이론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좀 유명한 얘기가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솔베이는 사람 이름인데 벨기에의 산업가래요. 벨기에 산업가인데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물리학에 관심이 좀 많은데 내가 좀 돈을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또 뭐 밥값하고 뭐 호텔비는 내가 낼게 뭐 이렇게 지원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11년에 솔베이 회의를 만들어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일 유명한 회의가 솔베이 5차 회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열받았잖아요. 야, 이 새끼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아인슈타인 학파하고 하이젠베르그 학파가 둘이 모여가지고 대박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것이 이제 솔베이 5차 회의고 1927년에 열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솔베이 5차 회의 이미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이제 29명 참석자 사진이 딱 나와요. 앞에 이제 아인슈타인 딱 있고 막 되게 유명한데 29명이 참석했는데 그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후덜덜. 요즘 아이들 말로 후덜덜입니다. 네.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 진영하고 이제 솔베이에서 그 하이젠베르그 그 닐스 보어 계열하고 이제 대박 거기서 붙은 거죠. 근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설명충인가 봐요. 설명충. 설명을 시작하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다가 아마 이제 아인슈타인 진영이 약간 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아인슈타인하고 그 포돌스키라는 사람하고 로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EPR 논문을 내요. 그 EPR이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포돌스키하고 이제 로젠 이름을 따가지고 EPR 논문을 1935년에 그 양자 얽힘 이거 중심으로 해서 개소리 마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은 양자역학이 이겼습니다. 실제 산업에 적용해서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그건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이 옳았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뭐 양자역학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용어를 이제 쪽집게 말로 정리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썰을 드디어 이제 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역서. 예전에는요, 불과 한 20-30년만 해더라도 동양을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뒤처져 있다, 낙후돼 있다, 미개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서양 철학은 다 공부를 했고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를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 뭐 힌두교, 불교, 뭐 우파니샤드 이런 경전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야 이게 대단한 철학이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철학과는 안 갔지만은 철학과에 가보면 이제 그 동양 철학을 배우는데 우리 동양 철학 그러면 미아래 춤추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종교가 아니고 사실 원래는 그게 도교, 유교, 불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유가의 철학, 도가의 철학, 불가의 철학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종교화돼 가지고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이 종교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그 철학적으로 보면은 깊이가 있고 굉장히 연구할 만하다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철학자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학의 세계에서 야 동양 사상이 만만치 않아. 우리가 그동안 깔봤는데 생각보다 깊어. 이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물결이 철학자들에서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양자역학이 터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쓴 그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걸 딱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힌두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이게 2000년 전에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정신세계로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양자역학과 동양철학을 대비해서 쓴 그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도 반밖에 못 읽었는데 뒤에는 막 주역하고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근거가 된 것이 이 원자를 딱 봤더니 원자가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가 엄청나게 먼 거예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시청역에 축구공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 축구공이 이제 핵이에요. 원자 핵. 그러면 전자는 어디 있냐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돌고 있는 좁쌀.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보면은 사실은 99.9%가 텅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원자 알갱이로만 모아놓으면은 좁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간인데. 근데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힘으로 그 핵과 전자 사이가 꽉 메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빛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악수를 해도 우리가 허공하고 허공끼리 악수 이게 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희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양 철학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이게 관측할 때는 입자로 보이지만 관측 안 할 때는 파동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불교도 보면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건 허상이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눈에 보인 이게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러는데 무아. 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다르타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내가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어서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실체,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마치 입자물리 양자역학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다 연결된 파동으로 있다가 관측할 때만 잠시 들어가는 허상과 같은 거야. 너는 너 혼자가 다라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니네 부모로부터 이 이웃들과 이 자연과 다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 한 사람에 집착하지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너 하나를 독립적인 주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무아사상이거든요. 이 양자물리학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존재는 이게 입자고 비존재는 파동이거든요. 존재와 입자,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천변만화하는 에너지나 기의 일시적인 형태, 에너지 장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잠시 드러나는 허상이다. 근데 이제 허상만 보고 허상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만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망상을 만들고 욕망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 내용이랑 이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를 조금 보면은 힌두교는 그 다신론인데 여기 보니까 책이 보니까 힌두교는 이제 우주가 있는데요. 이 우주가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 이 우주의 근원이거든요. 우주의 근원. 이 브라흐만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창조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은 브라흐마. 요거는 이제 한자로 참하면 범이라고 하고요. 얘는 인격신이에요. 범천. 그 다음에 유지의 신은 이제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은 이제 시바. 발음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창조,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이고요. 이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은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해요. 개별 아를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아트만이고 요거는 이제 탄생,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우주의 그 돌아가는 이치를 그 법이라고 그래요. 법. 다르마라고 하고요. 이 인간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칙을 업이라고 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브라흐만을 한자음으로 처음해서 범, 요 아트만을 그래가지고 이제 범아 일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아트만이 그 힌두교에서는 그 열반을 목샤라고 해요. 목샤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요 업이 있죠. 업이 이제 선업하고 악업이 있거든요. 이 선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굉장히 길고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윤회해가지고 또 언제 될지 몰랐는데. 두 번째 길은 요 세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브라흐마는 별로 인기는 없어요. 탄생의 신이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비슈누하고 시바죠. 근데 이제 이 신을 잘 섬기면은 또 목샤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근데 인도에서 요가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인도 학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가 학파, 뭐 상키야 학파, 무슨 학파 이렇게 뭐 있는데 그 중에 요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르는 길인데 그게 제일 짧은 길이긴 한데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길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실은 불교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기원전 6세기쯤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힌두교 판이죠. 힌두교 판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났어요.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는데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얘는 왕이 되면 굉장히 큰 세상을 주관할 왕이 되고 아마 이제 중이 되면은 세상을 구원할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는 왕이 돼야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해서 꽁꽁 가둬가지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못 오게 하고 이제 성에서 이제 행복하게 키웠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몰래 빠져나가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사관 유문이라고 하잖아요. 나가보고서 세상을 보고 나는 이제 이런 데서 못 살겠다. 난 나가서 돌을 닦겠다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가서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는 그 일반 용어예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라고 그러고요. 부처가 되게 많아요. 이름이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부처님이 뭐 비로사나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미타불, 이런 불이 이제 좀 무슨 불, 약사불, 열애불 해가지고 뭐 한 10명 가까이 돼요. 불.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가 보살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보디사트바래요. 이제 한자로 차음하니까 보리살타 줄여가지고 보살. 이제 보살은 뭐냐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천천히 열반에 이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실력은 부처급인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이제 가끔 바보들어 가면 이제 보살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살로 대우해 주는 거죠. 아니 보면 뭐 보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서로 보살님이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와 대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절에 초빙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공부를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 덕목이 이제 그 육바라밀이라는 실천 덕목이 있어요. 불교에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보혈로 뭐 성령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이 불교 신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하신 진정한 보살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교단에서 뭐 파문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제 불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뭐 불교도 유명하지만 우리는 사실 500년 동안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문화에 사는 거잖아요. 유교가 그 공자죠. 공맹지도 공자와 맹자의 도를 이제 이 500년 동안 애들이 그냥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암기과만 공부한 거예요. 공자와 맹자할만. 그래가지고 그냥 사서삼경 있잖아요. 공자, 맹자, 뭐죠?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오경은 뭐 얘기 춘추까지 하면 4서 5경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그냥 암기과만 공부한 거니까 문명이 여기 뭐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 맞이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거죠. 500년 동안 암기과만 공부하니까 4서 3경 공부했고요. 거기 이제 그 삼강오륜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다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삼강오륜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뭐 분이 신강 부위, 부강, 부위, 자강, 삼강에다가 오륜이 뭐 분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5가지. 생각보다 똑똑하네. 안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조 500년이 전부 이제 유교 문화잖아요. 온 곳곳에 다 유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이 뭐죠? 흥인지문이잖아요. 흥인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인데 이제 홍지문을 써요. 홍지문. 그래서 이제 인, 의, 예, 지 이게 오상이거든요. 인의, 예지, 신. 신은 고신각, 고신각 신. 이게 2조 500년에 전부 이제 그 오상 유교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암기과목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유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교는 그 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그 중국에 그 살았는데 주나라 국립 도서관장 좀 했나 봐요. 도서관장 정도. 그 노자가 이제 속세의 뜻을 버리고 내가 가서 이제 자연과 함께 살겠노라. 그리고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푸른 소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함곡관이라는 마을에 이제 딱 도달했는데 그 함곡관에 있는 문지기 수문장이 딱 보니까 보통 노인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시려면은 후세들을 위해서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쓴 게 이제 도덕경이라는 책을 이제 거기서 쓴 거예요. 3일 동안. 아니 뭐 약간 설하니까 뭐 3일 동안 썼는지 한 달 동안 썼는지 뭐 노자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뭐 3일 동안 썼다고 했겠죠. 뭐 이제 3일 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도덕경인데 이게 이제 81편이에요 총. 그래서 도편하고 덕편이 있는데 그 제가 읽어봤는데 약간 그 잠언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이제 뭐 도가도 비상도 도인데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도덕경을 굉장히 좀 좋아하셨어요. 도덕경.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3년 전에 3년 됐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요. 내가 일평생 못 들었는데 죽기 전에 그거라도 한번 들어봤다가 또 아버지가 말도 못 하시는데 거기다가 사랑한다는 말. 아버지가 평소에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나는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입으로 나불대는 순간 그 사랑의 격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말로 설명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냥 사랑을 해라고 한번 소원이라고 끝까지 말했는데 아버지가 가로를 저어주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이렇게 딱 하시고 여기 너 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호인데요. 이 도덕경에 빠져가지고요. 도덕경 전체를 러시아로 번역했어요. 그 중에서 톨스토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 물과 같은 삶. 물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그래서 이제 이 상선약수 뭐냐면은 물이 겸손하게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렇지만 힘을 발휘할 때는 바위도 뚫고 그리고 이게 자기 주장을 안 해요. 세모 안 그릇에 당기면 세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당기면 동그라미 되고 네모난 그릇에 그러면서 이 상선약수를 톨스토이가 굉장히 좋아했고 도덕경 전체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다래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그 노자를 한번 찾아왔나 봐요. 주나라 도서관장 할 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가르침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네가 그 주장하는 그 사상은 인의 예지 신 이거는 인위야 인위적인 것이야. 내가 추구하는 삶은 그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이거는 무위야 무위. 인위의 반대가 무위거든요. 무위 자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고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재밌게 봤는데 하나 기억나는 건 뭐 저거예요. 치대국 약팽소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작은 생선을 뒤집는 것 같이 주의해라. 그러니까 정책을 뭐 집값 잡는다고 뭐 20%씩 때려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은 살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봐서 한 번만 딱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자꾸 이렇게 뒤집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벌써 이제 노자 같은 사람이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양팽소선이지 그런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도덕경은 아니고 뭔 책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샜고요. 어쨌든 이런 사상들이 이 철학자들의 세상 그 학자들의 세상 물리학자들의 세상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민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뭐 영상에 영화에 드라마에 자꾸 이제 이 뉴에이지 사상을 자꾸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아바타 좋아하시잖아요. 아바타 너무 재밌잖아요. 그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아까 그 비슈누 신 있죠. 비슈누 그 유지의 신. 그 유지의 신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인간하고 대화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슈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요. 그걸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신을 힌두교 말로 아바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아바타예요. 그리고 그 화신이 9명 정도 왔는데 9번째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얘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화내는 거고, 우리 부처님 왜 니네 화신이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8번째 이제 그 아바타가 그 크리슈나라는 사람인데, 그 크리슈나의 피부색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피부색이 파란색, 그게 괜히 파란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인려잖아요. 우주의 근원하고 연결하고. 그 병자가 나오면 이제 A와님한테 하면서 이제 연결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힌두교 코드가 있는 거고요. 큰 새 타고 다니잖아요. 큰 새 맨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탁 잡아가지고 걔 머리에다가 머리를 딱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우주와 합이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샤헤 일로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힌두교 코드인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보고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 보고서 재밌네 이러고 말면 되는데, 애들이 이런데 계속 젖으면은, 지금 요새 영화 보세요. 무슨 노무사 노무진 이런 거 보면 뭐 도깨비 뭐 귀신 맨날 뭐 영화를 봐도 뭐 내 안에 근원 보면 뭐 조폭하고 학생이 뭐 영혼이 바뀌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영혼이 바뀌거나 뭐 도깨비랑 귀신이 안 나오면은 영화가 안 돼. 지금 드라마가 안 돼요. 전 세계에. 이게 전부 이제 뉴에이지 코드고요. 이 교회 가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뭐 재미삼아 타로 좀 보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뭐 1년에 한 번씩 뭐 토종 비결 보고 뭐 사주 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극히 미워하시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재미로라도 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기원이랑 근원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초라는 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는데, 하나님 시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공돌이는 아닌데 공돌이인가 봐요. 하나 궁금한 게 꽂히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 시간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뭡니까? 그 고백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도 시간이 궁금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까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인데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다음에 리스몰리라는 사람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뭐 100%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백록에 보니까. 하나님 시간은 없는 겁니까? 과거의 시간은 흘러가서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고, 시간이라는 건 현재만 말하는 겁니까? 현재는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이번 달 말합니까? 오늘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찰나를 시간이라고, 하나님 도대체 시간이 뭡니까? 열기를 해요. 그러다 몇 장도 읽어보면 하나님 시간이 있는 거네요. 과거의 시간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고 미래의 시간은 우리 기대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건 시간이 뭡니까 도대체 막 이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다.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유출설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냐? 왜?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아이고 혼자 계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은 뭐 심심한데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니고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고 안 만드실 수도 있는데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또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치신 분이라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용어로는 뭐 셀프 서피션트,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활동이나 근거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나 활동의 근거를 다른 데서서 찾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자충족, 셀프 서피션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주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책의 결론이 나와 있고요. 뭘 만드셨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다 만드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아까 말한 모든 네 가지 우주의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다 만드셨고요. 여기 이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자연 법칙, 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 눈에 보이는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우리 이제 우리 세계관에서 공부했지만은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를 보니까 희한하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남미든 어느 데를 가봐도 공통적으로 인류에게 흐르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존경한다든지 자식을 뭐 목숨처럼 아낀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생명을 아무리 작아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친 것도 한데 인류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도가 있는데 그 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석은 온 우주에 단 한 구석도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까 이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자연 만물이다. 그 자연 만물을 깊이 묵상하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창조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시편 같은 걸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 이제 우주의 크기 아까 봤잖아요. 이게 이 칠판이 우리 은하다.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다 그러면 이 태양계는 바늘로 콕 찍으면 이게 우리 은하고요. 이걸 열어보면 여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생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하가 4천억 개 정도 있대요. 4천억 개. 근데 이 칠판 같은 게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이게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조 단위로 있는 거예요. 우주에. 예전에는 내가 천억 개로 배웠는데 엊그저께 가서 이제 새로 보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갖다가 이제 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천억 개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인데 파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은하 한 개만 만들어도 여기서 지금 가도 우리가 지금 화성도 못 가가지고 여기서 화성 가는 것도 지금 난리인데 이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야 갈릴레이가 뭐라 그러더라. 내가 책을 두 권 줬는데 하나 성경책 하나 자연만물이잖아.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크게 만드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크게 만든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보이신 것 같아요, 우주가. 그리고 우주, 여러분 동양 보세요. 우주의 크기 동영상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거 보다 보면 약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묵상하기 싫어요. 뭐 상상할 수 없지 크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영광을 선포하냐고. 야, 근데 이 묵상을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유튜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스페이스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경륜이 온 땅에 퍼진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뭔 시편을 이렇게 써놨어 했는데 이 창조를 묵상하니까 그 시편이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드셨냐면 큰 거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 봐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크게. 내가 한번 작고 세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아까 이제 봤죠? 마이너스 피코, fem토, 아토, 제토까지 가면 사실 그게 인간이 파악한 거지 그 밑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밀한 걸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쿼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교회가 동대문에 있는데요. 그 기도원이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남들 입시 공부할 때 양평 가서 놀았어요. 방학만 되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잠자리가 거의 많거든요. 잠자리 채집을 해가지고 곤충 채집을 해가지고 방학 때 곤충 채집해가지고 정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곤충 채집. 왜냐면 창신동에 뭐 곤충이 없거든. 근데 거기가 잠자리 종류가 뭐 알잠자리, 용잠자리, 고추잠자리, 물잠자리, 그리고 뭐 하여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 건축 채집을 자랑을 했더니 우리 교회 후배 중에 생물 선생님이 있어요. 어이 장로님 잠자리가 전 세계에 몇 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한 10종은 알고 우리가 뭐 그래 맥시멈 한 300종은 되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5,000종이에요. 5,000종. 5,000마리가 아니라 종류가 5,000종이에요. 잠자리만. 나비가 2만 종. 나방은 16만 종. 벌이 10만 종이에요. 10만 마리가 아니라 종류가 10만 마리, 10만 종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왜 나비를 2만 종씩 해? 머리 아프게 200종만 만들어도 숨도 못 쉴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갈릴레이 얘기 못 들었어? 내가 다양함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보통 그 정도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쉽게 뭘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뭘 하나 하셔도 치열하게 일하시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셨구나. 이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열하게 일하신 성실하신 그 탁월한 성과 이런 걸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부어서 만들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면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이 그냥 저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연끌해가지고 저 암호화폐나 사가지고 그냥 뜬뜬대면 뭐 파이어족이나 돼가지고 일찍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겠다고 이게 이따위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 짓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요. 여태까지 뭐 양자역학이니 뭐 우주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니 뭐 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양자역학에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세밀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각자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